그 단어가 적혀 있는 그 단어만 봤을 때 사전에 1번 뜻대로 가는 건 직역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그냥 똥역이고 오역이고, 그것을 봤을 때 원어민이 봤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가장 가까운 대치어를 찾아주는 게 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문학적인 운신의 폭을 발휘하는 게 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 또한 직역을 원하고요. 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은 고전과 그리고 고전의 번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번역과 관련된 견해에 대해서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전을 내고 있는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살 때 어떤 번역으로 된 걸 사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해서 책을 고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판사마다 각 책들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도 재밌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바로 오만과 편견입니다. 앞에 적혀 있는 그 영어 원문을 각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영어판을 가지고 와볼게요. 쏟아진다. 저는 이거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오만과 편견의 영어본이랑 그리고 한국어본은 예전에도 잠깐 몇 번 보여드렸던 이 표지의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믿음사 책입니다. 앞부분만 봐도 굉장히 책이 똑같은 책이지만 아주 다르게 해석이 되는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아주 재밌죠. 먼저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However, little known the feelings or views of such a man may be when he is first entering a neighborhood, this truth is so well fixed in the minds of the surrounding families that he is considered as the rightful property of someone or other of their daughters. 이런 문장이 어떻게 책들마다 다르게 됐는지 일단 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산께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부유한 독신 남성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그런 남자가 새로 이사를 오게 되면 그 주위의 집안들은 이런 진리를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는 나머지 그가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를 자기 집안 딸들 중 누군가가 차지하게 될 재산으로 여기곤 한다.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독신의 남자는 아내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다들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런 남자가 어떤 동네에 이사를 오면 그 남자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은 그 남자를 자기 딸 자식이 차지하기에 마땅한 재산으로 여깁니다. 재산이 많은 미혼 남성이라면 반드시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널리 인정되는 진리이다. 그런 남성이 동네에 처음 들어서면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는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깊이 박혀있는 이 진리 때문에 그는 당연히 여러 집안의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간주된다. 앞부분의 책들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일단 이분은 앞에 However little known을 다른 책들은 모른다고 해도 펭귄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모른다고 해도 로 갔고, 그리고 이 책 민음사의 윤지관 전승희 번역가께서도 그때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로 했고, 열린 책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는 상관없이 라고 번역을 했죠.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번역책들마다 다르게 많이 고전들은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럼 어떤 것을 골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본인 스타일대로 고르면 됩니다. 근데 그 본인 스타일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민음사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꼭 좀 말씀을 특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조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곳들을 보면 희한하게 너무 직역을 원하더란 말이죠. 직역과 의역을 구분 짓는 것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해석이. 근데 일단은 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단어 그대로로 옮긴 경우, 저는 그 한글 원문을 읽었을 때 영어가 원래 뭐였는지가 막 읽히면 그거는 좋지 않은 번역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책 자체는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데 윌북에서 나왔던 사전을 편찬하는 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You're not alone 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번역을 했을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를 너에게 내가 있잖아, 나에게 의지해,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You're not alone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나도 그래, 너만 그렇게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어려워 라는 의미인데 근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예전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업계에서는 특히 문학,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역을 원한다는 걸. 직역과 의역이 뭔지에 대한 저의 어떤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을 사전에 일본 뜻으로 옮기는 게 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독자가 봤을 때 그 느꼈던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다른 번역된 언어로 책을 읽는 독자도 그렇게 느끼게, 똑같이 느끼게 하는 그게 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에서 제가 예전에 자막으로 뭘 봤냐면 My leg is sleeping 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다리가 자고 있었어 라고 옮기면 그게 직역일까요? 저는 그건 직역도 아니고 의역도 아니고 진짜 그냥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똥역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그건 그냥 다리 쥐내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leg is sleeping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을 들은 사람의 느낌,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쥐내리는구나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한국어로 다리가 잠자고 있었어, 막 이게 못 걸어서 왜 그래 하면 다리가 지금 잠들었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 잠들었다고 표현하네, 이 정도의 감정 정도는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다리가 잠들었다 라고 번역하는 거, 그건 저는 틀린 번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직역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의 일본 뜻, 사전 뜻을 그대로 옮기는 그거의 직역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그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똑같아질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번역가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문학적, 또 언어적 운신의 폭을 갖는 걸 의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 그리고 글을 많이 다룬 이런 출판계에서 낱말을 그대로 따오는 걸 직역이라고 믿고 그런 글을 좋아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저는 사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최근에 또 뭐를 한번 읽었냐면 어떤 한 출판사에서 진짜 이거는 정말 번역가들이 들으면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말 진짜 무슨 정말 문학계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딱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정말 무슨 기초성문법 1장 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고전 번역을 함께한 번역가를 모집한다면서 노인과 바다 일부를 제시를 했대요. 그리고 테스트 번역을 모집을 했대요. 노인과 바다의 한 예문입니다. 가장 올바른 번역이라고 그 출판사에서 예시로 내놓은 번역입니다. 영어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He took another full piece and chewed it. He took another full piece and 씹어먹다, chewed it. 올바른 번역이라고 내놓은 예시는 그는 또 다른 온전한 조각을 집어서 씹었다. 근데 지금까지 국내 번역본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노인은 다른 토막 하나를 통째로 집어서 씹어 먹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두 번째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nother full piece를 another, 또 다른 온전한 한 조각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똑같이 느껴야 올바른 번역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최근에 그게 있었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 보면 블루맨이 나와요. 블루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할부를 할 때
throughout four seasons 아니면 뭐 throughout all the seasons였는데 할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니까 throughout 뭐 all the seasons라고 할게요. throughout all the seasons로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한국어로 모든 계절에 걸쳐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우리한테 웃긴 게 되죠. 할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시적일 일이야? 라고 할 만큼 우리한테 재밌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막 이제 패널들끼리 웃고 장난치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죠. 단어 그대로로 옮기는 게 직역이 아니라 똑같이 느끼는 거. throughout all the seasons라고 했을 때 원어민들은 그거를 웃을 만한 일, 아주 시적인 일, 문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평이하게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할부 기간을 이렇게 쭉 펼쳐서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우리도 이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 말, 뭐 12개월로 해주세요. 이 정도로 번역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느낌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게 우리말의 대치어를 찾아내는 거, 그게 직역인 거지 단어를 그대로 꽂아 넣는 게 직역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을 고집하면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영어를 아는 사람들만 책을 온전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폐쇄적인 거고 너무 오만한 행동이잖아요. 우리말로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어떤 표현들이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건 줄 알고 한국 독자들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약에 읽는단 말이죠. 영어를 아는 사람은 이거 그냥 이 의미인데 영어 표현을 그대로 따온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 한국 독자들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근데 그런 독자들은 어떤 특이한 표현이 나오면 이게 무슨 시공간적인 의미가 있는지 혹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라고 조금 당황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또 민음사에서 딱 눈에 띄었던 게 시련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은 아니고 좀 읽었는데 거기 어떤 게 있었냐면 브릭, 벽돌, 브릭 앤 모탈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벽돌과 회반죽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브릭 앤 모탈의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그냥 일반 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어민들이 브릭 앤 모탈을 읽었을 때 그냥 오프라인 상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동네 상점에서 이러이러했다라는 거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한국 독자들은 벽돌과 회반죽의 장소에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꽤 문학적인 어떤 용어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오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콤마를 제대로 안 살린다, 콤마의 문체를 살려야지 알 수 있다,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오만한 표현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어만 읽을 수 있는 대부분의 독자들한테는 정말 영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원문을 읽었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책을 읽는 거가 될 거예요, 아마.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어떤 베테랑 번역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고래가 살려면 저수지가 필요할까요? 바다가 필요할까요? 고래가 살려면 저수지가 아니라 바다가 필요하겠죠. 붕어가 살려면 저수지가 필요하겠죠. 고래를 우리말 기호, 붕어를 외국어 기호라고 봤을 때 우리말 기호가 살려면 바다라고 하는 우리말 문법이 필요한 거고, 붕어라고 하는 외국어 기호가 살 수 있으려면 저수지라고 하는 그 붕어가 살 수 있는 그 외국어 문법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을 아주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준 말인 것 같아요. 한국어가 일단 한국어가 돼야 그 다음 번역이 있고 뭐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번역이 있고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는 지금 현재 문학계에서 말하는 그 직역을 고집하는 출판사들의 책은 비추예요. 물론 저는 민음사를 많이 읽었지만 좀 비추예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그 책을 읽었을 때 전혀 그런 느낌으로 읽어내지 않았던 걸 희한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단어처럼 쓰는 거는 그거는 오역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역, 직역, 뭐 번역, 그리고 출판사들 중에서 직역을 고집한다, 직역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나왔던 책들이 과연 정말 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럼 오늘은 번역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뭐 오만과 편견의 똑같은 구문이 출판사마다 어떻게 번역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책 읽고 혹은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생각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 제가 사이사이에 그 예문들 그런 거는 제가 이 조영학 번역가의 여백을 번역하라, 이 책을 참고한 부분들이 사이사이에 소개가 됐다는 점도 한번
이제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안녕!